자, 아는 분이 생산 가능 인구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 30년쯤에는 베트남한테 따로 잡힌다는데 올해 일본도 잡은 우리나라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우리나라는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뭐든 빠른 나라다. 그래서 출산율 4.5에서 0.7까지 떨어질 동안 일본은 2.5에서 한 1.3? 1.2?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아유,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안 져요. 우리나라는 한일전은 기를 쓰고 이겨. 너네가 출산율 최악이야? 절대 질 수 없지. 우리가 최악이 돼줄게. 라고 해놓고 들어갔죠. 자, 한국 무역수지가 208개국 중에서 200위 기록. 북한이 109위인데 북한도 역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나라가 잘 나올 때는 5등까지도 나왔었다. 2017년 5등, 2016년 4등까지 나왔었는데 2022년에 197등 되더니 200등 됐고요. 그래도 지금 무역수지 살아나고 있다고 하죠. 흑자 나고 있다고 하고 수출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순위 급상승했어요. 어디까지? 195위까지. 200위에서 끝난 건 아니고 최근에 통계 한 번 더 나왔는데 195위까지 상승했습니다. 급상승했죠. 5등이나 올랐어요. 그래서 무역수지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항상 뭐가 왔다?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100% 대통령 탓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무역수지가 안 나오고 경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부동산을 뒷받침하는 거, 요건 잘못된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소득을 어디서 내요? 우리나라는 내수가 박살이 났어요. 내수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살아야 돼요. 원래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세계 많은 나라들이 태세를 바꿨습니다. 우리 그 전에 글로벌 어스, 무슨 뜻이에요? 세계는 하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IT 업계를 굉장히 잘한다. 근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철강석도 뭐 주조를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거 다 하기 싫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급 기술을 하고 대신에 중급 기술은 어떤 나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는 이제 원료를 만들어내고 어떤 나라에서는 또 하급 기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보급해주고 여기서도 이렇게 팔고 원료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밀접하게 돌아간다. 근데 요즘에 글로벌 어스란 말 많이 써요. 그 뭐 환경운동 뭐 이런 데나 많이 쓰지 이런 표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냐? 2008년에 미국에서 붕괴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만약에 얘가 망가져버려요? 그러면 얘는 중국 만들어서 하급 수출해가지고 중국 만들어서 고급에다 팔아야 되는데 얘가 안 돼. 어음도 이행이 안 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중국이 연쇄 디폴트가 나느냐? 중국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거기는 우리나라 저희가 뭐 계속 관축유문 이야기하지만 중국이 제일 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 철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자 보상 배율이 1도 안 되는 곳인데 매출도 아니고 순이익이 이자도 못 내는 그런 기업인데도 계속 운영을 한다. 왜냐면 국가에서 밀어주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글로벌 어스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다시 내수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부터 줄여야 돼요?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상관없어요. 내가 쟤보다만 잘 살면 돼. 근데 내수를 키우려면요 수출해서 버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자체가 가계부채로 인해서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국들의 가계부채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 뭐 대비로? GDP 대비로. 그래서 주요국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줄었는데 이때 내수 중심국으로 우리는 변하지 않겠다.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휘둘려 가지 않겠다. 가계부채 줄여? 우리는 안 줄이겠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죠. 요거는 뭐 또 그래프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로존, 미국 이런 나라들 다 GDP 대비 가계부채 2008년부터 붕괴되면서 줄였는데 우리나라는 안 줄였어요. 오히려 미국에서 2014년에 DSR을 도입할 때 우리나라는 2014년에 대출을 더 내드립니다 하는 초이노믹스를 도입을 했다. 그러니까 내수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빠지다 만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품을 오히려 더 키우려고 전세시장에다가도 전세자금 대출을 주사기로 꽂아서 쭉 밀어 넣어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붕괴가 일어날 때 경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거품은 뭐를 만든다? 불로소득.
자, 불로소득이 높아지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부동산 거품이 생겨나요. 자, 우리 자영업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까 상가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자영업 입장에서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왜?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대출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과거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됐는데 요즘에는 건물주도요 죽어나요. 영상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면은 노후 대비로 상가 분양 받으셔가지고 건물주 되시려고 상가 분양 받으셨다가 개작살 나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근데 세입자를 마구 받기도 쉽지 않아요. RTI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자를 100만원씩 내요. 그러면 RTI가 1.5다. 그러면은 최소 월세는 125만원 받아야 돼요. 근데 금리가 올랐죠? 이자가 300만원이 돼요. 월세는 450만원 받아야 돼요. 여길 누가 들어오겠어? 그러니까 공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갱신 기간이 있죠? 갱신 기간 도중에는 좀 싸게라도 버틸 수 있겠지만 갱신될 때 한도가 안 나오게 되면요. 건물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니까 자영업자들 돈 벌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주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내수 경제가 살아남고서 자영업자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높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최저임금이 높다고 한 이유가 최저임금과 중위소득에 굉장히 가까운 가격이라는 소리예요. 그걸 가지고 최저임금이 높다고 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과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자영업자들은 소비가 늘어서 좋아져야 되는데 워낙 임대료나 막 빠져나가는 거, 프랜차이즈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 빠져나가는 게 많으니까 임금을 많이 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또 소비는 안 돌죠. 이런 악순환이 돌면서 근로소득은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로소득만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죽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기 힘드니까 청년층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아요? 그러면 출산율이 떨어지죠. 출산율이 떨어지면은 노인은 늘어나고 가뜩이나 의학 발전으로 인해서 수명은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구조가 젊은 사람들은 적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구조가 계속 늘어나면서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노인 부양비는 늘어나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가 집값을 왜 떨어뜨리냐?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요.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아무리 뭐 대출을 받고 대출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면서 집값이 올라가기 힘들다. 일본 사례를 봐라.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 같은 데서는 우리가 말한 것을 다 왜곡하고 라이트하우스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수요 감소되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한다. 저희는 다른 어떤 유튜버보다 그 이야기 먼저 했어요. 인구 감소되면 부양비 늘어나서 경제 문제 생기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구조로 간다. 이게 일본의 구조다. 이건 2019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베트남한테 따라잡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개발도상국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마친 나라들이 있죠. 이 나라들은 성인이에요, 성인.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노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개발도상국은 크기가 좋죠. 우린 또 보면 유소년이나 혹은 청소년 이런 게에는 키가 쭉쭉 크잖아요. 근데 성인 돼서 키 커요? 오히려 노화되면 키가 줄어들죠. 그런 것처럼 경제 규모는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 규모가 늘어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 어떤 상황이에요?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온다. 국가로 따지면 조로증이에요. 조로증. 굉장히 빨리 늙고 있다. 그 상황에서 노인 빈곤은 굉장히 심각하고 국민연금은 고갈돼 가고 있는데 국민연금 낼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전문가 73%가 장기간 1, 2%대 저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는 총재가 몇 달 전에 이야기했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장기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면서 물가를 잡든가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유지를 하면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장기 저성장 추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기 저성장이 계속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베트남이 망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정치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성장률 자체는 역전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을 우리나라가 성장률을 역전을 했다고 해서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다 취급받은 것은 아닌 것처럼
성장률이 잘 되는 나라들은요, 외국 가면 어마어마한 나라들 많아요. 특히 개발도상국. 그런 나라가 더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베트남 같은 나라들, 아직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 성장률로 충분히 역전하는 것은 머지않아 있을 일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 출산율 감소,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일단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으로는 극복이 안 될 상황이다. 결국에는 중요한 건요, 합리적인 집값, 세조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일자리 보장, 그 다음에 육아시간 보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물론 남녀 갈등이나 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과거 대비로 혼자 살아도 덜 불편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결혼하면 대출 내줄게, 애 낳으면 대출 내줄게, 대출로는 못 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